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벌써 세 번째 단원인 경제 주체의 역할을 들어갈 시간입니다. 네, 교과서 34페이지고요. 우리 경제 주체에 대해서 맨 처음 배울 때 배웠던 것 같은데 더 자세한 그 주체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하나씩 배워볼게요. 오늘은 가계에 대한 내용만 다뤄볼 겁니다. 그럼 이제 35쪽 가계는 어떤 경제적 역할을 수행할까인데요. 오늘은 좀 필기할 게 많아요. 일단 가계란 무엇인지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 봅시다. 가계라고 한다면 일단 소득을 공유하면서 경제 생활을 하는 경제 단위를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 그냥 일반적인 우리 같은 사람들을 가계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소득을 공유하면서 그냥 돈을 쓰는 일반적인 경제 단위들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가정이나 가족, 혈연 이런 집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돈을 쓰는 단위로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뭐 한 가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개별 소비자가 될 수도 있어요. 보통은 한 가족을 그냥 가구라고 봐도 되겠죠. 거의 소득을 공유하면서 같이 돈을 써 나가니까 이런 게 일단 가계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죠. 이 가계는 또 소비 활동을 주로 담당하는 경제 주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돈을 많이 쓰죠. 쓰기 위해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가계는 소비의 주체라고 말을 합니다. 네. 이렇게 살펴보고 이제 가계의 역할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자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가게는 재화 서비스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욕구를 충족하고 만족을 얻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벌어들이는 소득, 돈은 되게 한정되어 있죠. 일을 해야 돈을 버니까. 그래서 이런 한정된 소득 내에서 가장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소비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바로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가계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만족을 가장 크게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최대한 많은 만족을 느끼는 소비를 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 가계의 목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뭐 기회비용 같은 것을 하면서 합리적 선택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합리적 선택.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배웠었습니다. 우리 선택에 어떠한 선택의 상황에 놓였을 때 선택의 편익이 기회 비용보다 클 때를 합리적 선택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요거를 같은 말로는 순편익이라는 편익에서 들어가는 돈 비용을 뺀 것이 0보다 클 때를 합리적 선택이라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한 가지의 경우를 더 배워볼게요. 한계 효용에 따른 소비입니다. 그래서 한계 효용, 한계라는 말이 새로 나왔고 효용이라는 말이 새로 나왔어요. 일단 효용이라는 말은 우리가 앞에 배웠던 편익이랑 되게 비슷한 뜻이에요. 효용은 소비에 따른 소비자의 주관적 만족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거의 편익이랑 뜻이 같은 것 같죠? 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편익이랑 효용이란 단어를 서로 섞어 쓰기도 하고 대신에 쓰기도 하고 뭐 기출 문제 나오는 거를 봐도 편익이라고 했다가 효용이라고 했다가 거의 비슷한 의미를 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다른 걸 따지자고 하면 편익은 좀 화폐 단위로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고 효용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편익은 뭐 내가 만족을 1,000원 느낀다, 2,000원 느낀다 이런 식으로 쓸 때 흔히 편익이라고 하고 효용은 그렇게 돈의 가치로도 나타내지만 그냥 주관적으로 내가 100만큼 좋다, 50만큼 좋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계 효용이라는 개념도 오늘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한계 효용이라고 하면 한 단위 추가 소비에 대한 효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라는 말이 우리가 영어로는 마지널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한계라고 하면 뭔가 더 나아갈 수 없는 상태, 그런 한계를 얘기를 하는데 그거랑은 좀 다른 뜻이에요. 이게 영어에서 온 거라서 좀 경제적으로는 다른 뜻을 가지는데요. 그냥 한 단위 추가할 때를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더. 선생님은 그래서 그냥 한 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 두 개 할 때 한 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는 한번 예시를 들어주면서 좀 생각을 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콜라를 마신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래서 콜라를 소비를 하는 거예요. 콜라 한 컵. 여러분 콜라 좋아하나요? 두 컵, 세 컵, 네 컵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그래서 총 효용, 우리가 느끼는 전체 효용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처음에 콜라를 한 컵 먹었을 때, 선생님은 느끼한 거 먹을 때 콜라가 있으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이 좀 특이 체질이라서 콜라를 마시면 딸꾹질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탄산을 먹으면. 그래도 그 뭔가 느끼할 때 먹는, 아니면 치킨이라든지 고기를 먹을 때 먹는 콜라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어쨌든 콜라를 한 컵 먹을 때는 너무 맛있어요. 효용을 100이라는 것만큼 느낀다고 합시다. 효용을 100을 느끼는데 두 컵을 먹으면 당연히 내가 한 컵 먹을 때보다 맛있는 콜라를 더 먹을 수 있으니까 더 많은 효용을 느끼게 되겠죠. 150이라고 합시다. 근데 세 컵 먹을 때는 내가 콜라를 굳이 배부르게 트림 나오게 세 컵이나 먹어야 되나? 근데 그래도 맛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효용이 좀 늘어나서 160이라고 합시다. 근데 네 컵 먹을 때는 140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어요. 과연 이게 무슨 소린지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기서 총 효용이라는 거는 내가 한 컵을 먹었을 때, 콜라를 한 컵 먹었을 때 100, 두 컵을 먹었을 때 총 나는 느끼는 두 컵에 대한 효용이 150이다. 네 컵을 먹었을 땐 총 내가 느끼는 네 컵에 대한 효용이 140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 본 겁니다. 이때 한계 효용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표를 좀 그려볼게요. 네, 이렇게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계 효용, 한 단위 추가로 소비를 할 때 내가 느끼는 만족감을 한계 효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콜라를 하나도 먹지 않았다가 콜라를 한 컵 추가로 한 단위 마시게 된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내 효용은 100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내가 한 컵을 먹은 게 아니라 두 컵을 먹을 때 한 컵에서 두 컵이 됐을 땐 내가 추가로 한 컵을 마신 거잖아요. 콜라를 추가로 한 컵을 더 마신 거예요. 그랬을 때 추가로 늘어나는 내 효용은 50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요 사이의 차이만큼이 내가 마신 한계 효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컵 마실 땐 100, 두 컵 마실 땐 50이니까 두 컵 마셨을 때는 총 150만큼의 효용을 느꼈던 것이죠. 네, 이런 식으로 한계 효용을 쭉 구해볼게요. 3컵 마셨을 때는 10, 4컵 마셨을 때는 그러면 마이너스 20이네요.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이거를 생각을 해본 거냐? 내가 좀 뭔가 느끼하고 너무 마실 거를 목이 말라서 콜라를 한 컵을 마셨어요. 그랬을 때는 너무 맛있고 좋겠죠. 그래서 효용을 100이나 느꼈는데 두 컵을 마실 때는 그 처음 딱 한 입 먹었을 때만큼의 그런 나한테 이런 희열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냥 맛있으니까 좋아요. 그래서 50만큼의 효용을 느꼈고 세 컵 때는 조금 배부를 것 같은데 그래도 콜라 맛있어서 달고 좋아요. 10의 효용을 느꼈어요. 근데 네 컵 때는 내가 너무 막 토할 것 같고 트림도 나오고 콜라 한 잔 더 마시는 게 나한테는 너무 안 좋아요. 만족이 아니라 오히려 나쁜 감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이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효용들을 더하면 한계 효용을 더하면 이런 위에 같은 총 효용이 되는 것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족감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이런 식으로 한계 효용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럼 여러분은 여기서 몇 컵을 마시겠습니까? 효용을 봤을 때 나는 콜라가 무한 리필이어서 내가 한 컵이든 네 컵이든 마시고 싶은 만큼 마실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나는 한 컵, 두 컵, 세 컵까지 마시게 되겠죠. 왜냐면 이때까지 총 효용이 내가 제일 크잖아요. 콜라를 마실 때 이제 무한 리필이어서 공짜여서 내가 돈을 더 안 내도 되는데 효용은 내가 마시면 마실수록 콜라 잔수는 늘어나니까 많이 마시는 게 좋을 텐데 효용이 늘어나는 3컵까지 마시고 효용이 줄어드는 4컵째는 마시지 않는 것이 나한테 유리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택을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한계 효용이라는 것은 점점 개수가 늘어날수록 이렇게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것을 바로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체감, 점점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물건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먹는 거는 탈이 날 수도 있고 배부르니까 안 좋고 우리가 무슨 물건이든 너무 많이 가지는 거는 좋지 않을 거예요. 핸드폰이 한 개, 두 개, 세 개 좋겠지만 핸드폰이 10개, 20개 있는다고 우리가 그걸 소비할 때 좋지 않죠. 그런 것처럼 요런 한계 효용의 체감의 법칙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비를 할 때는 개수가 늘어날수록 한계 효용이라는 것이 줄어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살펴봤고요. 한 가지 예시만 더 들어볼게요. 가격이 있을 때는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냐 비슷하지만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삼겹살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삼겹살을 소비하는데 1인분, 2인분, 3인분을 먹는다고 합시다. 그래서 삼겹살을 먹을 때 느끼는 한계 효용이 있을 것이고 1인분 시킬 때마다 드는 추가 가격이 있다고 합시다. 선생님은 삼겹살을 너무 좋아합니다. 고기 먹고 싶네요. 그리고 일단 같이 볼게요. 삼겹살을 처음 1인분을 먹었을 때는 너무 맛있어서 선생님이 3만원만큼의 효용을 느꼈습니다. 그때 가격은 2만원이었어요. 그러면 가격, 비용보다 효용이 만원이나 더 높기 때문에 나는 만원의 만족을 느끼겠죠. 만원의 추가적인 만족을 느끼겠죠. 추가적인, 그러니까 만원의 순편익 같은 내 만족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1인분 당연히 시켜 먹을 겁니다. 근데 2인분 먹을 때는 내가 2만 5천원만큼의 효용을 추가로 느낍니다. 네. 1인분, 2인분. 2인분을 먹을 때 25,000원만큼이 아니라 1인분에서 1인분을 추가로 더 먹었을 때 그 추가적인 1인분에 대한 내 효용은 25,000원인 거예요. 근데 그때 가격은 똑같이 2만원이겠죠? 1인분의 가격은 항상 같으니까요. 그러면 이때도 내가 추가적으로 5,000원만큼의 순편익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쵸? 그럼 2인분도 시켜 먹겠죠. 3인분 먹을 땐 내가 15,000원만큼의 추가적인 효용을 느낀다. 근데 가격은 2만원이다. 라고 한다면 나는 2만원을 내고 15,000원의 효용밖에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5,000원만큼, 5,000원만큼의 효용이 감소하게 되는 걸 겁니다. 네, 그러면 2인분까지만 내가 시켜 먹는 게 합리적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효용을
모두 다 합해서 총 효용으로 위에처럼 나타내주기도 하고, 뭐 문제에서 나올 때 그 총 효용을 개수로 나눠서 평균 효용, 뭐 이런 것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로 나올 땐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오는데, 나중에 선생님 단원 끝나고 나서 문제 풀면서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한계 효용이란 무엇인지, 그래서 효용이 이렇게 한계적으로 한 단위마다 계산을 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또 하나의 방법, 효용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는 한계 효용에 따른 소비도 한번 배워봤고요. 그리고 이 합리적인 소비에 대해서 하나만 이야기를 더 하려고 하는데, 여기 공간이 없으니까 37쪽으로 넘어가서 이 빈칸에 그냥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 합리적인 인간이어서 저런 효용을 따져서 합리적으로 소비를 한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세 가지 경우를 이제 예로 들어서 그런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 시사적으로도 많이 쓰일 수 있으니까 한번 듣고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합리적 소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합리적 소비를 저해야 하는 소비 행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없게 만드는 유형의 그런 행태들, 행동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편승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편승 효과, 그건 무엇일까요? 쉽게 얘기를 하자면 유행에 따라 상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어떤 물건이 나한테 어떤 효용이 되는지, 가격이 얼마인지 이런 거를 잘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남들이 다 사니까 나도 사는 거예요. 이런 것을 편승 효과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가 아니라 같은 말로 밴드웨건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왜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느냐? 옛날에 이제 다른 외국 서양 나라에서 서커스 악대차가 밴드웨건이었다고 해요. 근데 서커스 악대차 막 노래 부르면서 이런 광대가 춤추는 그런 차가 지나가면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그 뒤를 졸졸졸 쫓아다녔대요. 그래서 밴드웨건이라는 것만 뜨면은 사람들이 막 엄청 몰렸던 거예요. 이거를 알고 이제 정치인들이 선거 유세를 할 때 막 이용을 엄청 많이 했대요. 이런 것처럼 무언가 내가 뭔지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막 산다고 내가 그걸 따라 사는 그런 효과다라고 해서 밴드웨건 효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허니버터칩 유행할 때 기억나나요, 혹시? 그냥 감자 과자인데 좀 꿀 맛이 나는 그런 허니버터칩 이런 게 갑자기 유행을 하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니까 이게 막 물량도 없고 엄청 가격이 비싸졌었어요. 근데 사실 그거 먹으면 그냥 과자 중에 하나죠. 근데 사람들이 너도 나도 사니까 나도 먹어보고 싶고 이런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입는 패딩이라든지 아니면 뭐 추리닝 같은 거 이런 옷들도 뭐 굳이 막 이쁘고 나한테 실용적인 그런 옷이 아닌데 친구들이 다 산다고 나도 그냥 따라서 산다. 이런 것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방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편승 효과였고요. 두 번째는 속물 효과라는 게 있어요. 말만 들어도 속물 같죠? 얘는 다른 말로 스놉 효과, 스노브 효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스놉이라는 단어가 잘난 체 하는 속물이라고 해요. 같은 말도 많죠. 백로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백로 뭐예요? 하얀 새죠? 하얀 새인데, 까마귀 때에 고고하게 있는 백로와 같다고 해서 속물 효과라고 합니다. 얘는 어떤 뜻이냐면, 내가 막 잘 쓰던 물건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남들이 엄청 많이 쓰는 거예요. 남들이 많이 소비하는 물건을 나는 구매하지 않아요. 뭐 이런 걸 속물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쓰는 뭐 가방 브랜드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가방을 너무 많이 들고 다니는 거예요. 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드는 평범한 가방 들기 싫어. 난 다른 명품 들래. 하고 갑자기 사지를 않는 거죠. 뭐 홍대병이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다른 사람들이 듣는 노래는 난 들을 수 없어. 이런 것처럼 그 물건의 효용을 보지 않고 그냥 나는 다른 사람들이 안 쓰는 물건을 쓸 거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사면 나는 안 쓴다. 이런 걸 속물 효과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과시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베블렌이라는 학자가 밝혀낸 거라서 베블렌 효과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과시 효과, 말 그대로 과시한다 이런 거겠죠. 얘는 되게 신기한 애예요. 가격이 높아지면 우리 보통 싸지면 많이 사고 비싸면 안 사잖아요. 근데 가격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사는 현상을 이야기를 해요. 뭐 과시 소비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얘는 사람들이 과시욕이나 허영심 같은 걸로 소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나한테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물건이 별거 아니어 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1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에 판다. 어떤 가방인데 10만 원 별로야 이랬는데 100만 원? 저거 괜찮은데? 저거 좀 명품 아니야?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그냥 내가 남들한테 보여주기에 이거 비싼 거야. 이런 과시욕이나 허영심 같은 거를 내가 이루기 위해서 돈을 쓴다라고 해서 합리적이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꼭 경제 공부를 할 때가 아니어도 이거는 상식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니까 한번 이 기회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합리적 소비를 저해하는 행태도 살펴보았고요. 이제 다시 35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가계의 경제적 역할을 하다가 말았는데요. 이런 우리가 가계 어떤 돈을 소비하는 주체로서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이런 소비가 이제 어디에 영향을 끼치냐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계의 소비는 국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 한 명 한 명의 소비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경제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뭐 가계의 소비가 줄면 생산이 위축되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가계 소득이 줄어 악순환에 빠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이 순환표를 보면서 설명을 해줄게요. 이거랑 같이 이야기하고 쭉 한 번에 살펴보겠습니다. 뒷장 넘어가면은 이제 가계는 생산 요소의 공급자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들이냐? 우리 교과서 39쪽에 요 순환표만 한번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가계라는 것이 있죠. 이 경제 순환 모형 생각나나요? 간단하게 보면 정부랑 외국 다 빼고 가계랑 기업만 두고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이제 가계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버냐? 노동 같은 것들을 생산 요소 시장에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 이런 회사에 가서 노동 일을 하고서 뭔가 물건을 만들고 그 대가로 소득을 받아요. 네, 돈을 받죠. 임금 같은 걸 받죠. 그렇게 돈을 벌어서 다른 회사들이 만든 생산물, 상품들을 돈을 주고 사죠. 그래서 그거를 구매해서 소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계는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공급자일까요? 수요자일까요? 바로 여기서는 공급자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떠한 상품을 만들어내는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공급자가 되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소득을 벌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생산물 시장, 어떤 상품을 파는 그런 시장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죠? 물건을 사는 수요자의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게는 생산 요소 시장의 공급자이면서 생산물 시장의 수요자가 됩니다. 이게 앞에 나와 있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경제 전체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가게가 이제 소비 지출 돈을 써서 물건을 사면서 이제 경제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 한 가지의 예시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어떤 일이 있어서 우리가 소비를 늘린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소비 지출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생산물 시장에서 상품이 많이 팔리게 되겠죠.
많이 팔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물건이 많이 팔리니까 생산을 늘려야겠죠. 물건을 많이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생산 요소 시장에서 우리 이런 노동자들을 더 많이 써서 일을 더 많이 시켜야겠죠. 그러면 생산 요소 시장에서 일을 더 많이 시키고 돈을 우리한테 더 많이 줄 겁니다. 그럼 우리는 돈이 어떻게 돼요? 소득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돈이 더 늘어난 우리는 돈을 더 많이 가졌으니까 당연히 소비를 다시 늘리게 될 겁니다. 그럼 다시 생산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는 이런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어요. 경제에 아주 좋겠죠. 모두가 다 돈이 많아지는. 근데 반대의 경우에는 어떠냐? 우리가 소비를 줄였어요. 어떠한 이유에서든 소비를 줄였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돈을 많이 안 쓰고 돈을 많이 안 써서 물건을 안 사요. 그러면 생산물 시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물건이 팔리지가 않아요. 그럼 기업에서는 물건 팔리지도 않는데 만들어야 돼? 이런 생산 활동이 위축될 수 있겠죠.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러면 물건도 안 만들 건데 쓸데없이 노동자들 이렇게 많아야 되나? 너 일 그렇게 많이 해야 돼? 월급 좀 덜 받아, 깎아, 아니면 너 잘라, 해고시켜.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산 요소 시장에서 제공하는 이제 노동 같은 것들이 줄게 되고 받는 소득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소득이 줄어들고 우리 버는 돈이 적어지면 어떻게 해요? 다시 소비를 줄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소비를 줄이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소득도 줄고 다시 소비가 줄고 그럼 생산이 또 위축되고 또 소득이 줄고 또 소비가 주는 이런 악순환을 거칠 수 있습니다. 네. 요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 가계의 소비에 대한 영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의 핵심 정말 기초는 우리 같은 돈을 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교과서로 돌아와서 생산 요소 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가게들이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죠. 생산 요소는 4개가 있는데 4개 전에 일단 노동, 자본, 토지를 이제 고전적인 생산 요소, 3대 생산 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 흔한 노동이라는 것은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활동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냥 우리가 일하는 거, 부모님 나가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 그런 걸 노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동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물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가는 임금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자본이라고 하면은 그냥 돈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돈도 맞아요. 근데 돈 이외에 건물이나 설비, 기계 같은 것들도 모두 자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생산 수단들. 그리고 금융시장에서는 자금이 생산 수단이기 때문에 이런 돈도 자본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얘에 대한 대가는 이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토지는 다른 말로 그냥 자연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땅 이외에도 뭐 하천, 바다, 산림, 지하자원 같이 이런 자연 요소들도 토지라고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대가는 지대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임금, 이자, 지대를 받는 것을 분배활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근데 이거 이외에도 최근에는 경영이라는 것을 생산 요소에 포함해서 4대 요소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동, 자본, 토지 등을 결합하고 조직하는 활동인데요. 예를 들어서 개인 카페를 운영한다. 내가 직접 카페를 차려서 운영을 하는데 내가 누구한테 임금을 받아요? 아니죠. 오히려 내가 아르바이트생이나 이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임금을 줄 거고 그리고 자본도 빌려서 이자를 지불할 수도 있고 땅도 빌려서 내가 사용을 하면서 지대를 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요새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작은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누구한테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스스로 이런 노동이랑 자본이랑 토지 같은 것들을 자기가 활용을 해서 이걸 사업적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엄연히 세계랑은 다른 경영이라는 요소가 생산 요소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요새는 많습니다. 그래서 4대 요소로 본다면 경영도 포함을 시키고 경영에 대한 대가는 이윤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나 혼자 사람들 고용, 노동을 쓰고 자본, 뭐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카페를 차리고 그리고 토지, 땅을 빌려서 지대를 주면서 내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잘 운영을 하면은 커피를 많이 팔아서 이윤을 벌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경영까지도 포함을 시키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가게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에는 벌써 대면 수업을 하러 학교에 나올 텐데요. 네, 학교에서 그러면 만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